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강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많이 날려놔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강의를 시즌제로 합니다. 대략 시즌이라는 게 보통 미드에서 무슨 시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학기제 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강의 중간에 획 들어오시면은 앞에 진도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묶어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의 시즌이 바뀔 때마다 중간에 이렇게 한 주 정도 보충 수업 또는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이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호신쌤이 혹시 서구당을 떠나 다른 학원에 자리를 잡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전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하던 곳에서 하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구당 아카데미가 명담제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정역으로 좀 더 넓은 강의실로 임대료는 강남에 있을 때랑 똑같은데 강의실이 2배나 넓어져서 더 좋은 장비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거리 제한 때문에 우리가 수강생을 반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강남의 강의실은 여기 절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크지도 않은데 다 받지도 못하게 그래서 강남을 떠나야겠다 해서 합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 특강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즌 2번째였던 기초심화반에 함께 수업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부산에서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뵙는 분들도 많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다가 제 강의에 드디어 남자 강의생이 나타나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늘 그 여초 강의실에서 말 잘못하면 괜히 몰매 맞겠다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듬직한 사나이 같으신 남자 강의생들이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 특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셔서 저와 함께 강의 들으시고 영상 속에서만 보던 호신쌤이 뭐 저런 인간이었구나. 뭐 평범하게 생겼네. 뭐 그냥 평범한 인간이네. 키도 작네. 뭐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이제 좀 간격을 줄여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특강을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오늘 그 공개 강의를 어떤 패턴으로 좀 생각을 했냐면 어떤 컨셉으로 잡았냐면은 이런 컨셉입니다. 아무래도 공개 강의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서 올해 작년 모든 꼭 필요한 오프 모임 외에는 다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서구당에서도 공개 강의를 못했고 또 정모도 못하고 일체 오프라인 모임들이 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특강을 가지는 것도 지금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좀 더 넓어진 곳에서 특강을. 처음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명리 선생님이, 이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짬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강의생 여러분들은 명리 선생님이 짬밥이 높아야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수강생의 사정을 모릅니다. 수강생이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로 치면은 병장은 이등병, 특히 신병의 마음을 모릅니다. 신병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병 마루봉, 이병 중에서 고참. 1병 정도만 돼도 레벨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상병 정도 되면은 신병 마음을 모르고 병장 정도 되면은 신병의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명리를 오래 접하신 우리 명리 선생님들은 신병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명리를 처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동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저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주 명리를 전혀 몰라요서부터 요만큼 알아요, 이만큼 알아요 하시는 분들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으로 만약에 내가 생애 처음으로 명리학 강의 장소에 갔다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가 하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나 명리 좀 알아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주는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보나. 제가 저도 사주 처음 공부하던 시절에 늘 머릿속에 고민이 요 세 개였습니다. 사주가 뭔데? 원리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맞추는데, 뭐 이렇게까지 갈 텐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사주는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보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한자를 몰라요. 이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왜 같이 한자 모르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고 한자를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무슨 명리 선생이 한문도 몰라? 저 한문 몰라요. 나 진짜 어릴 때 신문 볼 때 고생했어요. 왜 이렇게 신문에 한자가 많어.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처음 생길 때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100% 신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자적 표현을 전부 21세기 요즘식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표현을 쓸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옛날 한자책의 옛날 고서들을 볼 때 고역스러운 게 고서를 볼 때 고역스러운 게 쉽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베베고 와서 힘들게 말하는지 정말 짜증이 난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이런 느낌들.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호신샘 보기에 현대적 표현인데 내가 듣기에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시작을 할 거고요.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공개 강의 처음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시즌제 강의인 기초반, 이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5까지 있고 기초 튼튼반, 기초 심화반, 이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게 기초 완성반, 그 다음 고급 통변반, 합평 충파 마음 공부반 이렇게 5개로 섹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2년 정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끔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명리 얼마 정도 배워야 사주 풀 수 있습니까? 이게 꼭 바이올린을 얼마 정도 켜야 무대에 설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느낌 같은 건데 유치원생들은 한 2달만 이렇게 낑낑낑 쳐서 한 곡만 열심히 연습하면 유치원 장기자랑 대회에 가서 바이올린을 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치원 대회에 나가는 건지 유치원 장기자랑에 나가는 건지 세종문화회관 공연하는 정도인 건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려면 한 10몇 년은 해야겠네, 바이올린. 그렇죠? 유치원 장기자랑은 한 2달만 열심히 치면 되고 뭐 실수해도 뭐 사람들이 다 귀엽다고 해줄 테니까. 그럼 명리학으로 유치원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는 거는 한 달이나 2달이면 됩니다. 아니야, 일주일만 해도 돼, 일주일. 일주일만 해도 친구 사주 봐줄 수 있어. 친구 사주 봐줄 일주일만 해도 일주일만. 말 잘하는 사람은 반나절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나절에도. 그러면 좀 더 프로답게 보려면은 정규 과정을 어느 정도 기간 잡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보는데 근데 좀 이런 변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 기간이 1년 반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박하면은 단축돼요. 절박하면 단축돼요. 그래서 절박하면 6개월 만에도 현업으로 나가서 상담가가 되세요. 6개월만 해도 현업에 나가 상담가가 되다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가능해. 물론 생사람을 좀 잡습니다. 생사람을 좀 잡아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도 저기 처음 이게 숙매기 의사 때는 사람 몇 잡을 수가 있는. 물론 그래서 이제 훈련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가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그 실수라는 과정이 공부를 많이 해도 어차피 실수라는 과정을 거치고 공부를 적게 해도 어차피 그 실수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려다 그럼 엔딩이 안 남. 그래서 보통은 저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명리 공부를 어떤 취미나 교양, 인문학이 아닌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상담가로서의 능력으로도 발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1년 2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잡으실 것을 권장을 하고요. 6개월만 해도 학교 발표회에 나갈 수 있고 한 달이면은 유치원 발표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유치원 발표회는 친구, 가족, 뭐 형제, 야 그냥 재미로 봐줄게 1,000원만 내 뭐 이런 거. 네, 이런 형태라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혹시 무안을 당하더라도 도전을 좀 해보셔야 이게 기간이 빨라집니다. 안 그러면 이게 5년, 10년을 배워도 실수하면 안 돼, 업을 쌓으면 안 돼 하면서 이게 계속 지연되면 안 됩니다. 다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년이 지나가는데도 못하겠다라는 거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1년 반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대학 4년보다 짧고 공무원 시험이나 많이들 보시는 저는 가장 신기하신 분들이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 근데 부동산 중개사 시험은 합격하는데 명리는 모르겠대. 난 그걸 보면 부동산 시험에 중개인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그거 노력 반만 들이면 명리 본다. 저는 사실 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여러분 경찰 파출소에 있는 그 순경 무시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국가고시 합격자들입니다. 저는 경찰서 순경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1, 2, 3년을 고생하신 분의 노력에 3분의 1만 들이면 명리 공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점은 있어요. 제가 강의 때 종종 얘기했던 내용인데 명리 공부를 완벽히 하면 사람의 운명을 모두 맞추거나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명리 공부는 일종의 기계적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죠. 타로하고 명리의 두 개를 같이 비유를 하자면은 타로는 보다 영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명리학은 보다 어떤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활용 정점이라고 하는 마지막 활용 정점은 본인의 영감입니다. 좀 타로나 점학에서는 그게 아주 많이 들어가고 명리학에서는 그 비중이 좀 줄어든다일 뿐이지 마지막 활용 정점은 영감입니다. 나쁜 말로 좀 비하하는 말로는 찍기, 통밥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마음 공부를 좀 같이 하시고 괜찮다면은 시간을 대폭 절약하는 방법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면 시간이 대폭 절약됩니다. 저의 경험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주 공부를 할 때 산더미만한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해댔는데 모르겠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누가 옆에서 나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내가 돈 많으면 가정교육 받을 텐데, 개인 교습 받을 텐데.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서 명상하니까 싹 다 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달고 이게 왜 이러지 골머리 생각하면서 산에 올랐다가 내려올 때쯤 되면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바보 아니야? 당연히 이런 거잖아 하고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꼭 블라인드 처리가 됐었던 것 같은 느낌. 그걸 왜 모르지? 당연히 이런 건데? 그 쉬운 걸 왜 몰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일종의 영감이 가르쳐주는 거죠. 보통은 사람은 노력을 하면 보통 수호신들이 가상하다. 내가 하나씩 가르쳐줄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5살 아니야.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에서 숙제 받아왔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에서 숙제 받아오면 그 숙제 애가 해요? 엄마가 해요?
누가 해요? 대체로 엄마가 해. 대체로 아이가 숙제한다고 낑낑대고 있으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의 아홉의 엄마는 그 옆에 앉아서 이 녀석이 잘 푸나 보자, 못 푸나 보자. 근데 이제 애가 농땡이를 피우거나 그러면은 잘 안 도와주는데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가 야야 3번 3번 아 요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고 힌트를 막 줍니다. 야 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요거 내가 두 글자만 써줄게. 너 한 글자 더 써봐. 옆에서 엄마가 가르쳐주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알고자 간절히 염원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기서 영감이란 분이 어떻게든 튀어나와가지고 얘를 가르쳐줘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감이 튀어나오는 환경을 안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시끄러운 자리, 그 다음에 내가 분노에 차 있는 자리, 돈 걱정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뭐 고생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깊은 내면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명의 공부하시면서 이왕이면은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함께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이 명상이라는 방법이 이렇게 딱 정조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게 기본형이긴 한데 사람마다 명상법이 전부 달라요. 시중에 명상책을 사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뭐 설거지 명상, 뭐 걷기 명상, 자전거 명상. 저는 참고로 자전거 명상이 되게 잘 되고 산행 명상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이 쑤셔가지고 자꾸 잠이 와서. 근데 요즘에는 안마기 명상이 잘 되던데 안마기 명상은 되다가 내가 자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꽝 쳐버려서 산에 가야겠다. 이 명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면 가르쳐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명상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마음 공부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의 공부할 때 마음 공부가 함께 추가되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주명리 공부가 어떤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학문인데 일종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내 마음의 바탕 기본 베이스를 어느 정도 길을 닦아 놓는 것 같은 거거든요. 꼭 우리나라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왔는데 그 무기를 운영할 인프라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쳐.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탱크와 비행기를 조선시대로 가져갔다고 쳐. 유지가 안 돼. 활주로도 없고 탱크 다닐 길도 없고 뭐 포탄 떨어지면은 보충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이런 것처럼 명리라고 하는 운명을 보는 유틸리티를 운명을 보는 도구를 내가 탑재를 했는데 내 마음이 그 명리학이라고 하는 운명을 돌리는 유틸리티를 운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럼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독재자한테 첨단 무기 같다. 그럼 그 첨단 무기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쓰일 것인가? 보통은 그 독재자의 독재 유지를 위해서 많이 쓰이겠죠. 어떤 사람 손에 총이 쥐어졌느냐에 따라서 옆집을 습격하는 강도를 쫓아주는 의로운 용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막 가족을 죽이고 나 자살하고 하는 위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죠. 명리학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살짝 위험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명리학으로 상처를 주면 이게 좀 세요. 상대에게 타인에게 명리학으로 상처를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떤 미친 사람한테 너 이혼한다, 너 내년에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해봐. 그러면 미쳤나? 이러고 갈 거 아니야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절친한 친구가 내가 상당히 신뢰하는 친구고 덕망도 있는데 얘가 명리를 공부한 지 한 6개월 만에 내가 너 사주 봐줄까? 하더니만 나한테 너 어떡하니? 너 아들 내년에 큰일 나겠다. 너 시집간 딸 어떡하니? 내후년에 이혼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무슨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야 그만하자. 안전장치 작동하겠죠? 하지만 일단 화두를 던지면 그 화두는 안 사라집니다. 마음속에서 그 친구가 빈 헛소리 할 친구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네 남편 바람난 것 같아. 막 이 소리라도 해봐. 그냥도 아니고 사주를 보거든. 야, 네 남편 바람둥이래. 뭐 이런 거. 야, 도화살도 있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주가 위험한 도구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우선 좀 닦아야 한다. 마음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명리를 탑재해야 한다. 즉 윈도우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최신 유틸리티를 깔아야지 컴퓨터의 환경은 도스인데
도스에다가 최신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면 깔리지 않거나 깔려도 이상하게 작동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음 공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마음 공부를 기본으로 갖추고 여기에 명리학을 공부하면 명리학의 애매몽롱한 부분들,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그냥 쭉쭉 풀려요.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하면서 명리하는 거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거는 거의 가시밭길을 가는 거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와 같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진행하는 5개의 시즌 강의고요. 요거 외에 이제 별도로 저녁 시간에 하는 실전사주반이라고 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 저녁에 강의하는 실전사주반이 있습니다. 이 실전사주반은 그 실전사주를 집중적으로 이제 풀면서 통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주 이론은 많이 배웠는데 현장에서 직접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문이 안 열려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실전사주반의 강의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유튜브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요 보통 실제 강의는 1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전사주를 풀려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이 5개의 강의, 시즌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실전사주를 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 시즌 1만, 요게 기초예요. 가장 기초. 요 시즌 1 기초 튼튼반 들으신 다음에는 실전사주를 공부하실 수 있다.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다. 권장사항은 시즌 2까지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녁 실전사주반을 듣는데 무리가 없다. 저녁 실전사주반의 수준 난이도가 보통 요 정도 레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요 정도 레벨에서 12운성까지 보통 실전사주반 강의할 때 제가 12운성이 이래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만. 근데 꼭 시즌 2가 아니라 시즌 1까지만 들으셔도 실전사주를 저와 함께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강의가 시즌 3 기초 완성반인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명리학의 세부 과목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초 튼튼반은 참고로 제 강의는 한 2년 반에서 2년을 주기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이 강의를 한 6개월 정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로 좀 길어졌는데 이 기초 튼튼반 또 언제 다시 시작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나 1년 후에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 튼튼반 어떻게 배워요?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뭐 USB를 구입하여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초 튼튼반의 내용은 우선 사주명리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음양론하고 오행론입니다. 음양론과 오행론. 합쳐가지고 음양, 오행론이라고 보는 건데 음양이라는 거는 1 아니면 0, 1 아니면 0, 양 아니면 극, 양 아니면 양, 양. 이제 이게 여러 철학에서는 대극의 법칙이라고도 돼 있고 이 음양의 법칙은 주역의 법칙하고도 아주 잘 다 있어서 이게 있으면 저게 있다. 이게 있어야만 저게 있다. 저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존재한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한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존재한다라는 것. 고통을 느끼지 않고서는 기쁨을 알 수 없다. 편안함을 느껴야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을 알아야만 편안함을 알 수 있다.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은 앞면은 중요하고 뒷면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앞면과 뒷면은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 모든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양론입니다. 근데 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100명 중에 99.8명 내지는 100명 중에 99명이 음양론?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뭐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갑다. 끝 하고 이제 지나가 버려. 뭐 그런가 보네 뭐. 반대말 찾기 하고는 그냥 끝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사실 이 음양론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성학에서는 이 음양론을 이원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원론. 영성학에서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 중에는 비이원이라는 게 있어요. 비이원. 우리는 이 세상을 음양의 법칙에 따라 양극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본질은 비이원이다. 이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려면은 비이원을 경험해야 한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비원에 가까이 가는 생활 자세와 태도가 중도입니다. 중도. 보통은 이 음양법칙에 강하게 작용을 받는 사람이 양극단을 겪는 사람이거든요. 양극단을 겪는 사람. 심리적으로 보통 양극단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이거 아니면 저거. 그 유명한 말 중에 뭐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저 녀석을 자르지 않으면 내가 나갈 겁니다, 사장님. 왜 형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나 가출할 거야. 뭐 이런 거.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이 극단에 치중하는 게 이제 인생 짜릿하게 사는 거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최고로 매운맛, 매운 홍초 불닭 먹으러 가서 세상에서 가장 매운맛 주세요. 그러고는 매운맛을 몇 번 먹고는 우와 정말 맵다. 계란찜 주세요. 치즈 발라주세요. 해가지고 가장 느끼한 음식을 또 찾습니다. 거기 가서. 계란찜, 쿨피스, 치즈 이거 같이 먹어야죠. 안 그러면 홍초불닭 못 먹어. 한 30초 먹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 빨리 얼음물로 냉수로. 가장 극단적인 반대를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인생을 짜릿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아우 정말 스펙타클하고 어드벤처하고 짜릿하게 사시네요. 어떤 환상의 남자와 기가 막힌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 바람둥이 제비의 유부남이었어. 그러고 나서 고통과 지옥이 시작됐어. 그런데 그 남자하고의 짜릿한 연애가 너무너무 기억이 남아서 중도를 겪는 편안한 남자는 눈에 안 차. 또다시 짜릿한 남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또다시 짜릿한 지옥을 경험을 해. 짜릿한 천국, 짜릿한 지옥. 이것만도 모자르면은 마약 주세요. 마약을 줘야 더 짜릿해지죠. 이제 환상적인 그날 밤을 보낼 이런 거 등등. 이게 이제 이원성의 세계를 아주 극단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삶이다. 그래서 사실 이 명리학의 가장 처음에 배우는 음양론은요, 그냥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의 무슨 초등학교 수준의 반대말 찾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상대성을 통해 나타난다. 이게 현실 세계의 기본 원리다. 이거를 확장해서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이유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어떤 것을 상실함으로써 얻는 고통은 뭐 돈을 잃었다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뭐 좋아하는 것을 잃었다거나 뭐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뭐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이 뭐 도망을 갔다거나 이런 어떤 슬픔이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음양이 교차돼서 나타난다. 사실 이게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음양론이고요. 그래서 이 음양론을 제대로 배우면 사주 명리, 즉 사주를 보면서 좋아요, 나빠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다 필요한 거예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 필요해. 동전의 앞면은 좋고 뒷면은 싫어요. 돈은 좋고 돈 없으면 싫어요. 뭐 기쁨은 좋고 슬픔은 싫어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쁨이 존재하는 만큼 슬픔이 존재하는 거고 슬픔이 존재하는 만큼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 거죠. 둘은 서로 필요한 것이다. 같은 거죠. 고3 입장에서는 그 고3이라는 건 싫은 거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고3의 시절은 필요한 시절이죠. 고3은 필요한 거야. 나쁜 게 아니고. 사주는 필요한 거야. 사주의 모든 인자는 필요한 거야. 나쁜 게 아니고. 좋고 나쁘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 공부를 할 때 이 글자는 좋은 글자고 이 글자는 나쁜 글자야. 이 나쁜 글자는 두들겨 패야 돼. 좋은 글자를 취하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취하는데 사실 모든 삶은 다 필요한 것이다. 음양론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음양의 원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나가야 한다. 이게 기초 특訓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음양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 진도로 나가시는 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100명의 99명이 그냥 패스, 반대말 찾고 패스라고 한단 말이죠. 이 참고로 음양,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 일종의 대극의 법칙, 불교에서 말하는 이원성의 세계 또는 비이원성. 이 대극의 법칙, 음양 법칙을 다시 5개로 세분화한 게 오행론입니다. 이걸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목화 한 편, 금수 한 편, 그 다음에 중간에서 중도 잡아주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토. 이 토가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토는 일종의 캐스팅 보트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제가 토를 밀가루나 무슨 뭐 마요네즈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밀가루라는 애는 어떤 종류의 음식도 다 섞어 먹을 수 있게끔 조화를 맞춰주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뭐 해물 파전, 해물하고 파하고 안 붙잖아. 근데 밀가루를 부으면 해물 파전. 어떤 음식이든지 밀가루를 부어서 한데 만들면 다양하게 나오죠. 뭐 빵도 뭐 이 빵 저 빵, 떡도 이 떡 저 떡,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음양오행을 5개로 구분한 게 목화 대 금수, 그 다음에 중간에 이를 중재하고 섞어주는 중재자의 입장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토. 그래서 목화, 토, 금수. 그래서 저는 오행을 오행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종종 사행 플러스 토, 사행 플러스 토라는 표현으로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지지의 이 토는 더 세분화돼 가지고 진술충미라는 글자로 세분화돼서 이런 종류에 맞는 접착제, 저런 종류에 맞는 시멘트, 이런 종류에 맞는 접착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이 음양 오행론을 시즌 1 기초 튼튼반에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을 또다시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로 세분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데, 이게 10천간 12지지론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갑은 어떤 성분, 천간의 을은 어떤 성분, 천간의 경은 어떤 성분, 어떤 심리, 어떤 습성, 어떤 상징, 어떤 의미, 이런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10천간 12지지론. 이게 그래서 음양오행론과 10천간 12지지론이 기본적으로 사주명리학의 가장 기초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진도 나가는 게 십성론입니다. 이게 이제 명리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명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독학의 길이 정말 멀고도 멀어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저희 어머니가 명리를 배우시던 한 40년 전에는 이 독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 명리가의 집에 가서 파출부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 주방에서 그 수강생들의 음식을 해주고 주방에 앉아가지고 명리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명리 배우려면 집 한 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리 공부가 쉽지가 않았는데, 독학이 거의 불가능해서 책도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책이 있어도 전부 한자책이야. 그런 시기인데, 요즘에는 독학의 천국이 됐습니다. 명리학 공부가. 왜? 와, 유튜브와 각종 서적이 물밀듯이 명리학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가 돼요. 이제는 나 명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방법은 다양하게 취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는데, 다만 이제 물론 많이들 독학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 저도 그랬는데, 이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은 재미없는 부분 점프 뛰고 재미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나서, 꼭 저기 저 빌딩 지을 때 한 30층짜리 빌딩 지어야 되는데 기초공사는 하나도 안 하고 저 마천루만 예쁘게 지어놓으니까 마천루가 서 있질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 순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천간 12지지론을 배우고 나면은 이 십성론을 배웁니다. 이제 독학 공부하실 때 아마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 십성일 거예요. 십성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육친, 육신, 십성 다 같은 말이다. 뭐 엉덩이, 히프 뭐 다 비슷한 말인 것처럼 뭐 다 십성, 10가지 성질, 오행을 1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또 10가지 성분, 뭐 편관, 정관, 상관, 정인, 편인, 뭐 양인, 뭐 비견, 겁재, 정재, 편재, 이런 것들이 십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십천간 12지지론에서는 오행과 십천간 12지지의 기본적 성향을 배우고 이 십성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 오행의 글자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십천간 12지지, 간목은 상승하고 뻗어나가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게 간목의 성질이다. 근데 그 간목이 재성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나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돈이다. 그런 여자다. 그게 관성이라면 그런 조직이다. 그런 회사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연극의 비유를 하자면, 연극이나 영화에 비유하자면 착하고 순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김모 배우가 흉악하고 악독한 고리사채업자의 배역을 맡았다. 이렇게 보면은 착하고 순박한 김모 배우는
간목이나 을목, 뭐 경금, 신금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맡은 배역이 빈집털이범이나 뭐 고리사체범이다 같은 게 십성이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꼬여져 들어갑니다. 십천간, 십이지지의 성향이 십성을 만나서 이제 합체가 되죠. 그래서 보통 사주의 대부분 90%, 80%는 이 십천간, 십이지지론과 십성론을 배우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특히 옛날에 저도 옛날 책, 저희 어머니가 명리 공부하실 때, 저 어릴 때 그 명리책 같이 보고 공부를 했는데 옛날 책들의 대부분 공부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요. 뭐 합평충파 그런 것도 없어 잘. 옛날 명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별 모양 딱 그려놓고 오행도표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돌면 여기서 생극 요거 보면서 아 식상이 많으니 관이 깨지겠네. 남편 복이 없겠구나. 비겁이 많으니 재가 깨지겠네. 돈 복이 없구나. 동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는 이제 끝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비중이 높아서 이 부분은 보통은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이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까지만 배워서 사주를 보면 세련미가 좀 떨어지고 사주가 좀 투박하고 원초적이며 주의사항은 생사람을 좀 많이 잡는다. 뭐 정도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주를 세련되게 이제 다듬는 역할을 들어가는 게 요 다음 단계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테크트리 발전 단계가 꼭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이어폰 살 때 그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 많죠. 블루투스 이어폰이 보통 많이 팔리는 가격대가 한 4, 5, 6만 원대에서도 보통 많이 팔리는데 4, 5, 6만 원대에서 많이 팔리는데 10몇만 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20만 원대도 있어요. 그 아이폰에서 나온 거는 다 20만 원대들이죠. 근데 기본 기능은 5, 6만 원짜리 심지어는 2, 3만 원짜리도 기본 기능은 다 있어. 다 소리나. 그게 한 10몇만 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차이 나는 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음질이 조금씩 좋아져. 음질이. 근데 그 음질의 차이를 귀가 둔한 사람은 잘 못 느껴. 정말 귀가 예민한 사람들이 한 3, 40만 원짜리 고급 헤드폰 이어폰과 5, 6만 원짜리 저가 이어폰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까지만 배우면 이게 5, 6만 원짜리 이어폰이고 요 정도로 배우면 10만 원짜리 이어폰이 되고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 이게 2, 30만 원짜리 이어폰이 되고 여기까지 다 배우면 이게 이제 50만 원짜리 명품 이어폰이 된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리 공부할 때 기본은 여기고요. 일반적인 명리학 기초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 과정은 명리 중급 정도다. 여기로 가면 이제 고급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즌 1 기초 튼튼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38강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지지의 형충해합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의 형충해합이라는 거는 이제 십성과 십천간 십이지지를 복합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게 연결되는 과정을 형충해합이라는 지지의 형충해합이라는 좀 난이도 높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가령 A라는 부서가 B라는 부서를 지원해주고 생해줘야 돼. 군대로 치면 B라는 부서가 지금 전방부대 특공대고 A라는 부대가 B라는 부대가 전방부대 특공대고 B라는 부서가 그들을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거나 또는 그들에게 보급 물자를 나눠주는 지원부대야. 그러면 지원부대가 공격부대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는 건데 그 관계가 형충회 합으로 나타나면 합으로 걸려 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충으로 걸려 있으면 이루어지다 안 이루어지다 한다. 형으로 걸려 있으면은 서로 조절해야 한다. 형. 보통 형을 되게 나쁜 걸로 보는데 그 형이 마치 이런 거예요. 저기 공격부대는 미군인데 지원부대는 일본군 같은 거야. 말이 잘 안 통해. 그래서 야 공용어로 얘기해. 야 한 번 더 얘기해. 야 총알 3개야. 총알 4개야. 총알이야. 식량이야.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형 같은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형충해합은 가끔 형충해합으로만 사주를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뭐 형충은 나쁘고 진짜 뭐 귀문 걸려 있으면 뭐 세상이 두 쪽 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니다. 특히 여러분 명리 공부할 때 공포 명리에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공포 명리를 배우는 게 꼭 음식 먹을 때 가장 매운 거 주세요. 뭐 가장 화끈한 음식 주세요. 뭐 가장 큰 거 주세요. 꼭 이런 느낌인데 이 명리를 배울 때 공포 명리에 중독되시면
사주를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극단주의자가 돼, 극단주의자. 아까도 말했지만 극단주의를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란 말이죠. 이게 이원성에 너무 바닥으로 빠지면 이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야. 음양으로 만들어진 물질 세계, 체험 세계인데 이 물질 체험 세계를 만들면서 반드시 이거를 이원성으로 양극을 나눠서 대칭하는 걸 만들어서 서로 상호가 존재하게끔 만들었어. 상호 존재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반대되는 기운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김정은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냐면 김정은에 의지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사라져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반대와 같은 경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어느 마을에 포수들이 있어. 호랑이 옛날 마을에 포수들이 있어서 지금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니까 너희들 빨리 대비해야 하고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호랑이를 잡아야 돼 하고 있는데 그 포수의 존재 가치는 산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산에 있는 호랑이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 포수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 음양 법칙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극단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공포 명리에 너무 빠지시 마시고 부정적 암시를 주는 것이 바로 업을 쌓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한번 했는데 사주를 볼 때 부정성과 긍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요. 여기가 부정성, 긍정성, 여기가 불행, 여기가 행복. 지금 나의 단계가 어딘지를 보세요. 보통 요 정도 단계에서 살게 되면은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요 동네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람이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돼. 그거 다 조심하면 또 조심할 거리가 끝도 없이 생겨. 또 조심할 게. 이거는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사는 삶. 근데 우리의 삶이 단순히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사는 삶일까요?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동네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죠. 긍정성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주를 볼 때 부정성을 피하기 위해 사주를 본다? 나 뭐 조심해야 되고 내년에 뭐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일주 조심해야 되고 어떤 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고 어떤 기운 나타날 때 납작 엎드려야 되고 어떤 사주에 어떤 글자 들어있는 인간들은 죄다 피해야 되고 이렇게 사주를 보는 개념이 10대 맞을 거 조심하면 8대나 7대 얻어맞겠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이런 요소라. 이거 슬프잖아. 이게 슬프잖아.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 동영상 올리면서 요 구간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사람한테 선물이 뭐냐면은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신세계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죠. 살려는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주를 볼 때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요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하게 되면 요 동네에 머무는 삶이고 사주를 볼 때 아하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내가 활용하지 못했구나. 아하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거 활용하지 못했구나. 아하 이거 이렇게 쓰면 사주가 더 좋아지겠구나. 나랑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어디서 성공한 아무개네. 사주도 똑같고 보니까 삶의 패턴도 비슷한 점들이 있네. 나도 그럼 그거 공부할 걸. 나도 그 분야에 투자할 걸. 나도 그 분야를 좀 해볼 걸. 긍정성을 찾으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시즌2 기초심화반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요. 이게 12운성 포태법 뭐 다 같은 말인데 뭐 12운성법, 절태법, 포태법 다 같은 말이에요. 12운성 청간과 지지를 12개의 간극으로 나누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에너지의 기운을 표시하는 거다 정도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지 번역, 60갑자 간지 번역. 요 60갑자 간지 번역을 배우고 나면은 사주를 탁 봤을 때 까막눈, 모르겠다. 까막눈이 아니라 그냥 기계 번역할 수 있어. 그냥 기계 번역. 제가 기계 번역이 뭐냐면은 여러분 구글 기계 번역기 있거든요. 나 영어 까막눈이야. 그러면 무슨 이상한 영어 문구로 나한테 이메일이 날라왔어. 그 이메일을 탁 하다가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에다가 돌리면은 걔가 기계 번역을 해줘. 그러면 대충 어떤 사기꾼이 나한테 해외로 송금하라고 보낸 이메일 내용인지가 나와 이제.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세련되지가 않아. 기계 번역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투박해.
하지만 어느 정도 다듬으면 해석할 수가 있어. 힌트가 나와. 한 70%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주 기계 번역이에요. 사주의 기계 번역. 그게 시즌2 기초심화반에서의 간지러운 육식갑자 번역에서 나온다. 제가 육식갑자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육식갑자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육식갑자 기계 번역에다가 나의 주관이 투영돼서 거기서 해석이 나오게 된다. 해석은 정답이 아니다. 주관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심화반에서는 12운성을 포함한 간지 해석법, 사주는 4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4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의 간지를 해석하고 운에서 들어오는 간지를 해석하면 현재 기계 번역이 가능하다. 아, 내년의 운은 뭐 재성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는 거구나 정도의 감을 잡을 수 있다. 내 사주는 이런 거를 하라는 사주구나 라는 미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다음 우리 시즌 3에서는 본격적으로 연월일시관법을 배울 거고요. 기초 완성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데서는 연월일시관법은 이 십성이 연월에 있는 십성과 일시에 있는 글자가 어떤 대응 관계를 갖는가, 인생 전반부에 어떤 일을 하고 인생 후반부에 어떤 일을 하면 그 인생 전반부에 했던 일과 인생 후반부를 나타내는 에너지가 어떤 조합을 거쳐서 어떻게 복합작용이 나타나는가.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독학 때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 독학으로 명리를 배울 때는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이렇단다. 관성이 있으면 이렇단다. 뭐가 있으면 이렇단다. 근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모르겠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십성이 같이 겹쳐서 복합작용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연월일시 관법이고요. 연월일시 관법도 역시 기계 번역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세련된 기계 번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써 있는 내 운명의 미션이 어떤 것이고 어떤 체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연월일시관법.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 대운과 세운 보는 법. 와, 원국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대운과 세운을 봅니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운과 세운 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격국용신법. 이건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는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요 기초 시즌 1, 2, 3를 배우면 이게 어떠한 면에서는 핵심이고요. 이 두 개는 양념이다. 보충 수업 좀 더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즌 4의 고급 통변면으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나 본격적으로 사주 해석을 통변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 시즌 4와 시즌 5에서는 마음 공부적 내용들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 공부적.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에겐 왜 이런 사주가 주어졌는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명리학 자체만 배우게 되면 가령 내 사주에 식신상관이 한 4개 있다고 쳐. 내 사주에 식신상관이 4개 있다. 이게 명리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관을 깰 수 있다. 끝!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근원적인 궁금증이 있죠. 왜 내 사주엔 식신상관이 4개나 있는 거야? 그럼 보통 여자 사주에 식상이 4개나 있다니 이런 발칙한 년 나빠! 뭐 이러고 끝 해버리는데 발칙한 년 나빠!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내 사주에 식상이 4개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 사주에 편관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 사주에 재성이 5개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재다신약이니까 나빠! 이렇게 보지 말고 왜 내 사주에 재성이 5개나 있을까? 왜 관성이 3개나 있을까? 비겁이 왜 8칸 중에 6칸이 다 비겁일까? 이게 나 죽으란 소리냐 뭐냐? 이런 등등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게 바로 마음 공부적 사항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시즌 4의 고급 통변반입니다. 사실 이 고급 통변반을 공부를 하시면은 사람의 운명을 보는 각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을 보는 관점, 영혼과 윤회, 카르마, 그 외에 이제 기타적으로 생극의 통변과나 십정관의 총정리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이 통변반이고요. 합평충파와 마음 공부는 이제 명리학에서 이 지지의 합평충파, 뭐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명리학 공부의 쭉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된 내용은 시즌 1, 시즌 2, 시즌 3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즌 3이 고급반이 고급반. 근데 특히나 이 연월일시 관법은 다른 데서 가르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연월일시 관법은 남들이 쓰지 않는 새로운 통변법입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법을 좀 더 체계화한 거예요. 마치 그 수학의 수식으로 보면
막 수학의 수식을 막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썼는데 아, 뭘 그렇게 길게 해. 그냥 요거만 뽑아서 탁 합치면 요거만 끝나는데 이렇게 단순 명료화했는데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다. 기존 방식을 좀 더 효율화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최적화했다. 불필요한 코드 다 빼버리고 최적화했더니 훨씬 더 해석이 잘 되더라.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 사부님이신 저희 김재용 스승님께서 요 한 10몇 년간 현장에서 한 20여 년간 사주를 푸시면서 아,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월간에 이게 있고 시간에 이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탁탁 맞아. 머리 아플 필요 없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요게 이제 일종의 연월일시 관법이다. 마법 같은 관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마법 같은 관법이라고 하니까 비기군요. 그래서 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명리학의 비기를 찾아다니면 비기 찾아 산마리를 죽을 때까지 하시는데 아마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못 하실 겁니다. 비기 찾을 시간에 정도를 걸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기 찾을 시간에. 그 다음 비기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 동네가 안 돼 있어요. 요 동네가 전혀. 비기 찾는 사람의 문제는 이 동네가 전혀 안 돼 있어.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식상 5개 있으면은 에이스 싸가지 없는 인간 뭐 이래버리고 끝나. 왜 식상이 5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아. 그런 요소들이다. 비기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순서대로 가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가야 할 것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강신약론과 일간용신론의 맹신을 버려라. 이게 이제 신강신약론하고 일간용신론 쓰지 말아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맹신하지 말아라. 맹신. 쓰긴 쓰는데 그걸 맹신주단지 모시듯이 맹신하지 마라. 요즘 현대 명리학에서는 요즘 제 추세가 한 최근 유튜브의 명리 이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 다 유튜브로 나오시죠. 저도 저희 제자분들에게 유튜브로 명리하십시오라고 저도 많이 권하고요. 저 명리해도 돼요 해가지고 명리 개업을 앞두고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오프라인 너무 고집하지 말고 웬만하면 유튜브로 개업하세요. 유튜브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 장소가 없어도 상담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요즘에는 아예 사무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명리 이름이 알려진 명리가인데 오프라인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을 주로 명리 상담을 하면서 가끔 나는 얼굴 보고 상담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토즈라든가 이런 장소를 빌려주는 곳에서 상담을 해주세요. 참고로 저희 명담제도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담제를 차린 게 아니에요. 저희 원장님이 계세요. 저는 명담제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명담제는 저 외에도 다른 명리 선생님들이 더 계십니다. 타로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명담제에서 강의하실 수 있고 명담제에 비는 강의실에서 강의실을 빌려서 손님과 상담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니까 유튜브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해요. 유튜브를 많이 하시라고. 저희 어머니는 좀 옛날 방식이라 한 장소에 깃발 걸고 20년 붙어 있으면 손님이 와. 그럼 나 20년 언제 붙어 있어요.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다. 유튜브로 나를 알려라. 근데 요즘 유튜브 추세를 보면은요. 예전에는 신강신약론이 거의 그 한국 명리학계에서 신주단지듯이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한 4년, 5년 전에 명리학 카페들 많죠. 명리학 카페에 가서 질문 답변란에 보면은 내 사주는 신강인가요? 신약인가요? 라는 질문이 거의 10개 질문에 7, 8개씩 나와서 이제 관리자가 더 이상 신강, 신약 질문하지 마시오. 이런 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사주가 신강이고 신약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사주 해석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이제 모든 사주 해석을 신각과 신약으로 이분법으로 쳐서 신강용 해석법과 신약용 해석법을 탁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일단 신강인지 신약인지 알아야겠다. 꼭 무슨 느낌이냐면 내 컴퓨터가 매킨토시 컴퓨터인지 IBM 컴퓨터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아이폰인지 삼성 갤럭시인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야 어플을 깔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꼭 그런 느낌인데 아니다. 신강은 신강에 대한 내 인생을 자신의 의지로 끌고 가는 사주다라는 거고 신약은 환경에 잘 적응하여 맞춰 살아가는 사주다인 건데 우리나라가 한 3, 40년 전쯤만 해도 신약들이 살기가 좀 어렵고 신강들에게 유리한 사주가 있었어. 왜? 이놈의 나라가 옛날에는 이게 기틀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추진력 있게 내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주춤 뭔가 환경에 틈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뒤처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오히려 신약 전성시대가 신약
이게 이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환경이. 제가 이 신강신약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제가 하는 신강신약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신강신약론은 인간이 신강에서 운명을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걸 강아지에 비유를 할 때 도베르만, 셰퍼트, 진돗개, 이거 신강 강아지. 주인이 밥 안 줘도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음.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음. 막 한겨울에도 살아남음. 뭐 살벌한 들개들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 근데 이번에 신약 강아지 뭐 있을까요? 치아와, 마르티즈, 푸들,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신약 강아지죠. 저기 거의 병을 달고 살고, 거의 저기 동물병원에 자주 다녀서 주사 다 맞춰야 되고, 집 밖에서 하루만 쫓겨나 있으면 어디서 얼어 죽어버리고, 비 맞으면 바로 병 걸리고, 사료도 최고급으로 줘야 되며 미용도 해주지 않으면 몰골이 말이 아닌 진짜 손 많이 가는 강아지가 푸들, 말티즈, 치아와 이런 애들인데, 요즘 현대시대에 진돗개 키워요? 말티즈 키워요? 요즘 푸들 키우잖아. 나 푸들, 말티즈, 치와 키우지. 요즘 집에서 진돗개 키우는, 한 30년 전에는 집에 푸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다 똥개였어. 누렁이였어. 똥 먹는 개였어. 그냥 주인이 밥 안 줘도 알아서 다 똥 먹었고, 그 집에 있는 개들이 다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 뭡니까? 음식물 처리 기기였어. 음식물 처리기. 모든 음식 찌꺼기는 개가 다 먹어. 근데 요즘에는 신약의 전성시대가 됐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사주에서는 신약한 사주는 재간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주가 좋아도 자빠지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거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에서는 해당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랍, 저기 중동 전쟁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살벌한 독재, 동남아시아 뭐 미얀마처럼 진짜 질서가 무너지고 뭐 완전 힘의 논리로 강자가 약자의 것을 막 뺏어가고, 정권의 정당성보다는 총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정권을 확 잡아버리는, 그게 일종의 신경 사주에게 유리한 약육강식 사회인데, 문명화돼 있고 현대인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약육강식이 교통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신약들이 더 유리하다. 한국의 현대사회에는 신강, 신약의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대체로 재벌가의 창업자들은 신강자들이고, 재벌가의 1세대나 2세대의 창업자들은 대체로 신강자들이 유지하죠. 불모지인 한국에서 철강업을 세웠어요. 불모지인 한국에서 조선업을 세웠어요. 이런 건 신강자가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손손자가 만약에 신강이 태어나잖아? 그럼 자꾸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만든 걸 다 엎어버리고, 나도 새로운 거 시작할 거야. 나도 새로운 거 시작할 거야. 나도 새로운 거 시작할 거야. 뭐 이런단 말이죠. 재벌 3세나 4세 정도는 현상유지 잘해야죠. 현상유지 잘해. 신강자가 오면 또 엎어버린다고, 또 아버지의 걸 다 엎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세울 거야. 그러니까 신강, 신약론 중요하지 않다. 일강용신론,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데 아닌데, 이게 한국 명리학계가 용신론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용신론이 통일되지 않았다. 근데 내 생각에도 용신론이 통일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용신론이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리 선생님들이 용신,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이야,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이야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명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강의를 듣고, 아, 사주에는 용신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용신만 찾으면 나도 사주에 만병통치약 맞는 키, 행운에 맞는 키를 찾아서 내가 사주를 풀 수 있겠네라고 하는 용신 환상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주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용신은 실제 10개 중에 한두 개 사주에 불과하고, 10개 중에 7, 8개의 사주는 핵심 키포인트라는 게 없어. 이거는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기능은 가장 불필요합니까를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건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딱 새 차를 받았어. 어떤 기능은 중요하고 어떤 기능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엑셀은 중요하고 브레이크는 안 중요해? 뭐 라디오 안 중요해? 뭐 썬루프 안 중요해? 타이어 안 중요해? 엔진 안 중요해? 대체로 달려 할 때는 엔진이 중요하니까 엔진과 엑셀이 중요하고, 브레이크는 불리하다. 그런데 뭔 소리야? 브레이크 없으면 바로 사고 나지. 마치 그런 거. 사주에 8글자, 무슨 30글자도 아니고 딸랑 8글자 있는데 어떤 글자는 중요하고 어떤 글자는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형태로 따져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사주의 한두 개의 글자를 핵심으로 삼아서 나머지 글자의 존재감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두 글자의 향배만 보는 용신론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이 원래 용신론이 사주 빠르게 보려고 만든 꼼수 같은 건데, 지금 내 앞에 손님 한 20명 서 있는데 언제 8글자 다 풀고 있어. 그러니까 사주 딱 보고, 요 연간에 있는 요 글자가 제일 중요하네.
아, 요 글자 내년에 얻어맞냐. 너 내년에 안 좋아. 끝.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나온 게 용신론 같은 건데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게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실제 사주에도 뭐 이 글자는 이런 분야에서 용신이고 요 글자는 저런 분야에서 용신이고 요 글자는 요런 종류에서 용신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8글자는 다 용신 후보야. 용신 후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5명 있다고 쳐. 그 아이 5명 중에 누가 용신일까?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으면 힘센 아이가 용신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학사가 찾아왔으면 공부 잘하는 애가 용신이고 뭐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으면 잘 먹어주는 애가 용신이고 뭐 우리 집에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컴퓨터를 못해. 그러면 컴퓨터 잘하는 막내가 용신이야. 그러면 용신은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때. 그러면 전쟁 난 사회에서는 쌈 잘하는 아들이 효자고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서는 컴퓨터 잘하는 애가 효자고 뭐 돈 잘 벌어오는 애는 돈 잘 벌어 와서 용신이고 뭐 그런 용도다. 그래서 요거에 비중 갖지 마라. 요 고서를 버려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숭배를 버려라. 고서를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고서를 너무 숭배하지 마라. 고서는 그 시대의 책으로서 존중할 만한 것이다. 꼭 저는 뭐에 많이 비유하자면은 경국대전을 보고 변호사 시험을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요즘 변호사 시험은 요즘 변호사 책으로 봐야 되는 거고 현대화 시대에 맞춰서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경국대전은 그 시대의 법전이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의 고서는 옛날 시대, 대체로 명리학이 자평명리학으로 현대화되기 시작한 게 대략 한 1500년대, 1600년대, 대체로 이제 청나라 시대에 안정화가 됐는데 청나라 시대 봉건주의 사회의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 보통은 좋다 나쁘다를 많이 분별을 해놨기 때문에 고서는 그 시대의 책으로 참고를 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경국대전으로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남존여비 사상은 좀 버리자. 이 남존여비 사상 하면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참고로 고서를 아무리 뒤져도 여자 사주 칭찬하는 얘기가 없어요. 여자 사주는 칭찬이 없어. 칭찬받는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고 남자한테 순종하고 자식 기르는데 열심히 하는 여자를 칭찬해주고 범죄 시해 대체로 여자의 어떤 능력을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면 그거를 범죄 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전에 한번 신문 뉴스에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학교, 요즘에 남녀공학이 많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대체로 엉덩이 붙이고 학습을 진득하게 하는 거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대체로 중고등학교에 반에서 1, 2, 3등이나 학습 평균이 여학생들이 더 높아. 이게 여자가 공부를 더 잘해.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해. 그랬더니 어떤 남자 선생님께서 그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공부를 자꾸 해대니까 남학생들이 길을 못 펴잖아. 좀 작작해. 이게 뭐야? 여자한테 공부 잘했다고 지금 잘했다가 아니라 왜 남자를 앞서는 거야? 남자를 추월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이거 완전히 보수적 사상이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X 같은 소리죠. 멍멍 같은 소리란 말이죠. 근데 명리학에서는 다 대놓고 그렇게 쓰고 있어.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여성 명리학께서 그거에 더 앞장서. 여자는 남자에 복종하고 좋은 남자 만나 참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뭐를 죄악시하냐면 가업을 있는 여자를 죄악시해. 가업을 있는 여자가 누구죠? 남자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여자. 남자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여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렇게 보죠. 능력 있는 여자, 커리어 우먼이라는 표현이 옛날 명리책에는 없어요. 능력 있는 여자, 커리어 우먼을 요즘 옛날 명리책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팔자 센 년, 가업을 이을 년, 남자복 없는 년. 뭐 이런 식이야. 그냥 남자복이 없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권 당첨된 남자랑 사는 게 남자복이라고 만약에 기준을 한다면 복권 당첨된 남자에게 순종하면서 살래요? 아니면 당신이 복권 당첨될래요? 그럼 내가 복권 당첨되지. 왜 내가 복권 당첨된 남자한테 이렇게 저도 좀 주세요. 부자 남자 만나서 다행이네요. 내가 부자 되면 되지. 내가 부자 되면 되잖아. 꼭 부자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돼? 내가 부자 되면 되지. 꼭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돼? 내가 능력 있으면 되지. 이런 관점이 저는 현대적 시대에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옛날 명리책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능력 있는 여자 보고 죄 팔자 센 년, 가업을 년, 특히 가녀지동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온갖 육두문자가 다 나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뭐 자주성 있는데 능력까지 있어. 원래 꼰대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꼰대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예요. 나보다 능력 있는 여자가 제일 싫어. 나보다 능력이. 그거 이제 근데 명리책 쓴 사람들이 다 남자야.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옛날 시대에는 그게 맞는 말인데 요즘 시대에는 안 맞다. 다음에 운명 결정론은 버려라. 운명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다. 승리는 나의 노력이다. 사주를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요 관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선천운과 후천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천운과 후천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강아지에 비유하면은 선천운 좋은 거는 저기 강아지가 명품 강아지가 태어난 거고 후천운이라는 거는 그 명품 강아지를 명품 강아지에게 맞게 키웠느냐 어디 그냥 들개처럼 키웠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들개를 데려다가 명품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명품 강아지를 키워다가 들개로 키울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주 명리학은 선천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천운에 밑바탕 선천운 우리가 받아가지고 온 운명 계획서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운명 계획서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후천운이다라는 거죠. 후천운. 그러면 우리는 사주를 보면서 사주가 개판이라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라는 식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이 사주를 어떻게 명품 후천운으로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보고 좀 이렇게 봐야 돼.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조건이 유리한 사주, 조건이 불리한 사주. 뭐 이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유리한 사주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고 조건이 불리한 사주는 나라를 팔아먹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팔자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전생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1번 작가가 변태라서 2번 작가가 욕심이 많아서 라고 저는 표현해요. 이번 삶에 내가 괴로운 이유는 작가가 변태라서 2번 작가가 욕심이 많아서. 그럼 뭔 소리입니까? 작가가 누군데요? 네 인생을 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작가다. 작가가 누구는 시인입니까? 맞아요. 뭐 누구한테는 조상님이고 누구한테는 부처님이고 뭐 누구한테는 예수님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자신의 상위의식, 상위 영혼이고요. 나의 상위의식과 상위 영혼이 내 환경을 정하고 내 부모를 정하고 내 자식을 정하고 내 남편을 정하고 어떤 놈이 나한테 사기칠 것인가를 다 그분이 정하셨고 어떤 놈이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인가도 다 그분이 정했다. 우리는 작가이자 내가 쓴 대본의 배우이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 공부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모든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일어나야 할 일은 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왜 사기꾼이 나를 보이스피싱 해가냐고요 하는 것 등이 다 너가 선택하고 그거는 추호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다 네가 정한 것이다. 나의 에고의식에서는 거부를 하는데 그게 에고의식이 짠 게 아니라 나의 상위의식이 짠 거예요. 상위의식이.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맹이가 자기가 선택해서 유치원 갔을까? 아니야. 5살짜리 꼬맹이는 보통 40살짜리 어머니에 의해서 운명이 그 환경에서 결정이 돼요.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집에서 설거지를 시킬지는 그 40살짜리 어머니가 결정한 거. 우리 안에 나의 40살적인 나의 현재 의식을 5살이라고 조종하면 나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내 안에 작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번 생의 운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욕심이 많아서 마치 게임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게임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게임 들어갈 때 이지 모드, 미디움 모드, 하드 모드라고 있거든요. 뭐 있는 게임도 있고 없는 게임도 있는데 이지 모드, 미디움 모드, 하드 모드. 이지 모드는 되게 쉬워. 몬스터들이 뭐 허리버리해. 대충 싸워도 다 이겨. 보통 이지 모드로 판을 깨고 나면은 시시해. 이번엔 미디움 모드나 어디 극강의 하드 모드로 한번 게임을 해볼까? 그럼 하드 모드로 탁 설정을 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몬스터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막 나는 막 팔다리가 잘려 있고 무슨 아이템을 장착할 수가 없고 무슨 제한 조건이 잔뜩 걸려 있고 적들은 막 3배, 4배 더 세게 나타나.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의 2차 대전 컴패니 오브 히어로즈라고 하는 게임을 저는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게임 모드를 한 10년째 하다 보니까 처음에 1, 2년은 이지 모드로 했는데
지금은 전문가 모드, 일명 하드 모드로 지금 설정해. 적들이 그냥 미친 듯이 인해 전술로 날라와. 나는 딸랑 병사 3명 가지고 그 판을 깨. 근데 지금은 그냥 눈 감고도 깨. 맨날 하니까. 이번 삶이 힘들어요라는 거는 내 영혼이 이번 삶의 난이도를 높였다. 왜? 왜? 더 많은 경험치를 얻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돈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뭘 가져가요? 경험치를 얻어가요. 삶의 교훈과 삶의 경험치를 얻어가고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이거 하려고 이 가상현실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지금 삶에 휘어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가끔 영성학에서는 그렇게 삶에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야, 진정해. 너 지금 너무 중독됐어. 잠시 깨어나. 사실 이거 다 환상이야. 이거 다 뻥이야. 다 네가 만드는 환경이야. 그거 다 감정의 흔들림일 뿐이야. 야, 진정해. 라고 하는 게 관찰자 모드로 벗어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내가 경험치를 얻으려고 환경을 되게 크게 세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영성학하고 명리학을 같이 좀 접목시켜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명리학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성학적 측면에서 이런 거죠. 마치 저는 그래서 사주에는 미션 난이도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요. 사주에 미션 난이도가 있다. 같은 사주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주는 미션 난이도가 있다예요.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가 있고 미션 난이도가 낮은 사주가 있어요. 대체로 미션 난이도가 낮은 사주는 무난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사주고 자연스럽게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는 무난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내가 생고생을 하면서 얻어가야 되는 형태의 사주들이에요. 명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션 난이도가 낮은 사주를 좋은 사주,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를 망한 사주, 안 좋은 사주, 어려운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얘기해. 미션 난이도가 높은 거지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는 그 미션을 이루었을 시 성취도가 높고 보상이 매우 크고 대신에 성공률이 떨어져요. 마치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3년 공부했는데 떨어져. 3년 낭비했어.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됐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이거 미션 난이도가 높구나, 미션 난이도가 낮구나, 이 정도면 미션 난이도가 무난하네 정도로 봐야지. 사주가 이러니까 잘 됐구나라는 개념으로 보자 보면은, 이 사주 명리학은 현대 시대의 이 빅데이터와 이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동일 사주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옛날 시대에는 동일 사주들이 거의 없었어. 드러나지가 않았어. 뭐 교통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수많은 동일 사주들이 보여져. 참고로 저랑 똑같은 동일 사주 찾았는데 저 택시 운전사예요. 내가 해인 있으니까 뭐 그것도 말이 돼. 역마 글자 3개 있으니까 그걸로 맨날 역 맞히고 돈 벌러 다니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 나랑 똑같은 사주가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지금 무슨 뭐 사주 데이터베이스에 내 생년월일 딱 쳐보니까 택시기사 이러고 나오더라고, 이제. 다른 분 데이터에 보니까. 같은 사주라도 활용이 전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주에는 미션 난이도가 있고, 다음. 영혼에는 영혼 성숙도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영혼에는 영혼 성숙도가 있고, 사주에는 미션 난이도가 있다. 미션 난이도가 높은데 영혼 성숙도가 높으면 그 미션 난이도를 성공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미션 난이도가 무난한데 영혼 성숙도가 낮아버리면은 그 무난한 사주를 감당하거나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역사적 유명한 위인들의 사주를 열어보게 되면은 좋은 사주 몇 개 없고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개판 5분 전에 개쓰레기 사주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심지어 김구 선생님께서 내 사주는 쌍그지 사주다. 맞아. 김구 선생님 사주를 현실적인 명리학적 개념으로 보지만 그지 사주야. 그지 사주. 일명 그게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고 그 미션 난이도 높은 사주를 풀어냈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대체로 역사에 이름 남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려운 난관들을 여러 차례 헤쳐나간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사주가 좋을 리가 없잖아. 사주가 좋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잖아. 사주가 좋으면 뭐 누구의 덕으로 출세하여 뭐 누구의 성원을 입어서 뭐 관직에 얻고 뭐 부인 잘 만나가지고 부자가 됐으며 뭐 자식이 내 이름을 올렸고 그 본인이 한 게 뭐 있어. 부모가 했고 친구가 했고 부인이 잘했고 그냥 나는 그냥 어리버리했더니 왕이나 좋아해주고 그 본인이 잘한 거 아니잖아. 보통 그런 경우가 저 신참 영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거예요. 그게 신참 영혼들한테
막 태어났더니 뭐 재벌가의 몇째 딸이고 뭐 태어났더니 부모가 부자고 나 그냥 어리버리 했는데 막 외국 유학 보내주고 막 어리버리 했는데 막 부모가 나한테 유산 200억 주고 뭐 그러다가 그냥 그 200억을 확 날렸더니 이번에 또 할아버지가 부자야. 할아버지가 와서 부적분 다 채워주고 뭐 금수저 일명. 전생의 죄를 아니 전생의 복을 많이 지은 게 아니라 신참 영혼들이야. 신참 영혼들. 그 보통은 그 신참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생 많이 한 사람 나쁜 사주. 나는 왜 이런 팔자를 가져왔을까가 아니라 욕심이 많은 영혼이라서 경험치 많이 얻으려고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세상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다 폭넓어진다. 사주를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고 라는 개념입니다. 다음 가져가야 할 것. 지금 제가 한 내용들인데요. 인생은 내 영혼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는 영혼이 짠 체험 계획서다. 영혼이 짠 자기개발 계획서다. 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내 부모도 내가 정했고 내 자식도 내가 정했고 내 배우자도 내가 정했고 나 사기친 그놈도 내가 정한 거다. 나 도와준 그 사람도 내가 정한 거다. 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조금 더 진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내공을 깊이 있게 나가면 가끔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작가한테 가서 따지시고 시나리오 좀 수정해달라고 하세요. 작가한테 시나리오 좀 수정해달라고 하세요. 내일 가면 문제가 풀려있기를. 그게 뭐냐면 근데 그 작가가 누구냐면 나야. 본인이야. 정확히는 본인의 상위의식이야. 본인의 상위의식. 사람은 내 안에 의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요. 의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서 맨 위에 있는 의식은 신에 닿아 있고 맨 아래 의식은 지옥에 닿아 있어요. 이거를 평균 중간 정도로 나눠서 중간 의식을 기준으로 요 위의 의식을 상위 자아, 상위 의식, 영성계에서 흔하게 말하는 하이어 셀프예요. 상위 의식, 하이어 셀프. 요게 이제 저는 총칭해서 이 영역에 있는 의식을 저는 수호신이라고 보통 총칭을 하는데 요 아래 의식을 하위 의식이라 그래. 하위 의식. 요 하위 의식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술 먹고 깽판 치고 쌍욕하고 주먹 날리고 분노하고 미움 받고 시기 질투에 온갖 생지랄은 다 이 동네에서 다 해. 요 동네 하위 의식에서는요 별게 다 있어요. 뭐 전생에 뭐 했던 의식, 뭐 전생에 뭐 했던 아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억눌린 아이, 그런 애들이 다 그림자 아이 다 여기 있다고. 그림자 아이가 억눌린 감정 이런 애들. 자, 그런 느낌이다. 우리의 인생은 상위 의식이 짰다. 우리는 중간 정도의 하위 의식, 이걸 표면 의식이라고 그래요. 표면 의식이라고 그러고 내 안에 무의식에는 다양한 의식의 스펙트럼이 있다. 그거를 감안하면서 사주를 보자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작가한테 시나리오 좀 바꿔주세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외면은 이거 표면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 표면 의식이 이 의식을 가진 상태로 무의식하고 접촉해야 돼요. 이 의식을 가진 상태로 무의식하고 접촉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다 자동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무의식이 드러나면 외면의식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외면의식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 명상이라는 게 바로 내 외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과 만나는 거예요. 원래 만날 수가 없거든. 무의식과 접촉을 하게 되면 외면의식이 잠들어 버리거든. 보통은 다. 보통 그게 명상 또는 방법이 다양한데 감동 또는 극강의 열정, 보통은 그래서 뭐 무당이 이제 막 작두에서 춤을 추고 작두 위에 올라서는 거는 한동안의 워밍업을 거쳐서 그게 일종의 편집자 모드. 편집자 모드가 보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모드로 바뀌었을 때 사실 이게 명상이라는 것도 편집자 모드랑 접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자 모드에 들어가서 내일 대박이 나게 하라. 내일 나타나는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게 하라. 내일 만나는 면접관이 나를 합격시켜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대체로 이 상위의식하고 우리의 표면의식이 서로 관계가 우월하고 잘 풀려 있는 경우들은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고요. 요 상위의식하고 현재 나의 하위의식하고 사이가 겁나게 안 좋은데 표면의식하고 상위의식이 사이가 안 좋으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같은 사주라도 똑같은 사주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살고 똑같은 사주라도 누구는 그냥 사주에 있는 장점들을 하나도 이용하지 말고 맨 바닥에서 기고 있어.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이게 다 엄마 탓이고 이게 그 남편 그 새끼 탓이고 이게 나한테 돈 빌려간 그놈 탓이고 얘 탓이고 얘 탓이고 얘 탓이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저놈은 나를 미워하고 내 나이 때문에 나 지금 이거 못할 것 같고 나 그거 해본 적 없고 나 그거 하기 싫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팔자를 바꿀 건데 나는
이게 이제 하위의식의 부정성이 온통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사주를 배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친 듯이 나를 투사하기 시작을 하여 나한테 사주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다 저주를 내려. 저주를. 나의 부정성을 죄다 투사해요. 그걸 참고로 이 명리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나를 투사하지 말 것. 나를 투사하지 말 것. 명리 배우는 사람들은 나를 투사해요. 내가 어느 분야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도 상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를 상대에게 다 투사시켜요. 대체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게 나의 상처가 돼서 배우자 문제 물어오는 사람한테 그 남자 사기꾼이야, 그 남자 당하지 마, 걔 사이코패스야, 걔 소시오패스야, 걔 바람둥이야, 지금 네 남편 바람났어, 이 소리만 주구장창. 그래서 사주가 이래도 바람둥이, 저래도 바람둥이, 요래도 바람둥이, 요래도 바람둥이, 요래도 바람둥이. 그 유튜브에 바람둥이 남자 찾는 법 보면은 1, 2, 3, 4, 5 해가지고 이러면 바람둥이다. 이런 글자 있으면 바람둥이다. 요거 있으면 바람둥이다. 요런 살이 있으면 바람둥이다인데 그거 다 합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 없어. 뭐 재가 많으면 바람둥이다. 그러면 재가 없으면 바람둥이가 아니야. 재가 없으면 재를 더 바래서 바람둥이다. 뭐 그럼 재생관은 바람둥이 아닌가요? 아니야. 재생관이 실은 더 악질 바람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재극이는 괜찮게 아니야. 재극이는 사기꾼 치면서 바람둥이야. 이런 식으로 치면은 뭐야 다 바람둥이야. 그냥 다 바람둥이 그런 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사주를 배우시면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용어. 시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의 것이다. 사주를 직관적으로 보아라. 현대의 다양성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라. 저는 사주 볼 때 창의적으로 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사주를 볼 때 창의적으로 풀라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주책 보고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의 사주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사주책 보고. 그게 뭐냐면은 마치 요리대회에 나가기 전에 요리사들이 그동안 역대 요리대회에서 나왔던 음식들 공부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모의고사 치는 거라고. 요리대회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재료가 나와서 그때 1, 2, 3등 한 사람은 이렇게 요리를 했다. 그걸 우린 배운 거야. 그거를 배우고 요리대회에 딱 나갔어.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재료가 내 앞에 주어지면서 이 재료를 가지고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어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재료를 보니 23회차 요리대회에서 나왔던 재료랑 흡사하니까 그때 23회차 대회에서 1등 했던 음식을 내가 만들어야지. 딱 만들었어. 제출을 했더니 어떻게 돼? 땡 하고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창의성 결여. 왜 옛날 거랑 똑같이 음식을 만들었냐? 자, 사주는 음식 재료 8개와 같아요. 음식 재료 8개. 우리의 사주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시오 하고 우리한테 주어졌어. 그리고 근데 우리가 맨날 조선시대 사주만 보면서 조선시대에는 이 사주를 이렇게 썼으니 너는 직업이 이거 아니라고 요즘 현대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 해석을 할 때 창의적으로. 운명의 생산적 발전과 개운을 연구해라. 사주가 이래서 이게 사주를 잘못 쓰이게 되면은 사주가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이유에 대한 도피처로 변해버려요. 엄마가 계모라서 엄마가 나 안 도와줬구나. 뭐라든가, 내가 아버지 복이 없구나. 역시 내가 자식 복이 없었어.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뭐 해서 되겠어. 이러면 사주 안 배우는 게 낫죠. 이 사주는 그런 것 따지는 불평불만하는 핑계 삼으라고. 이거 내 잘못이 아니고요. 사주가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이거 무슨 느낌이야? 뭐 5살짜리 꼬마가 엄마한테 이거는 우리 집 앞 개가 내 신발을 물어가서 내가 늦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명을 생산적 발전과 개운을 연구해라. 중요한 거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네. 자, 한 6분 정도만 쉬고 다음 2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